정말 오랜만에 만납니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박수를 네. 또 힘차게 드립니다. 자,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정말 만나게 되셨는데 자,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예.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어색한데요. 2026년 새해가 밝고 이제 3월을 시작하는 첫 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올해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3월 어제 봄비가 내렸는데 봄이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힘차게 또 3월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봄도 오고 김남국 대변인도 오고 같이 오게 됐는데 네. 자, 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대변인 임명이 됐어요. 깜짝 인선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네. 임명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제안을 받고 굉장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 네.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워낙 중책이고 예. 또 무게감이 있는 자리이고 또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그럼에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또 대표님 정청래 대표님을 포함해서 네, 지도부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변인으로 와서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주셨고요. 네, 특별히 정청래 대표님을 포함해서 지도부에서 민생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좀 가감없이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아,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네. 잘 전달하는 또 그런 역할, 또 대변인 역할 이거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일주일 된 거잖아요, 대변인. 네,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요. 오늘 또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이고. 5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예. 아니, 왜 이렇게 좀 일찍 출근하세요? 이게 안산에서 제가 네. 출퇴근하다 보니까 예. 이게 딱 5시 40분, 50분을 넘어서 이제 출근하면 이제 서울 올라와서는 막히다 보니까 네. 그 막히는 시간을 좀 피해서 출근하다 보니까 아. 5시 반에 아이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었을 때도 디지털 소통 비서관 네. 할 때도 그때도 거의 집에 안 가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했다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거기는 이제 출근을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아, 예, 그래서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예,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는 아예 6개월 동안 그냥 먹고 자고 사무실에서 그냥 라꾸라꾸에서 살았고 그래서 살았고. 네. 토요일 하루 이제 집에 와서 아, 이제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군에 다시 간 거, 군대 다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럼 민주당 대변인 업무 강도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 할 수는 있겠네요. 이제 출근 보면은 그렇죠. 이제 예. 아무래도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예. 24시간 긴장할 맞아요. 수밖에 없고 긴급 현안이 이제 언제 어떻게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24시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당 업무도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예. 긴장이라든가 업무 강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당은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좀 있다 보니까 아. 그래도 좀 부담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앞으로도 이제 청와대에서 또 이제 당에서 이어서 계속 고생하게 될 텐데 여의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6.3 지방선거에 뭐 출마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출마설은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출마를 접은 걸로 봐야 됩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데요. 사실 뭐 임기 끝나고서부터 청와대 갔을 때도 수천 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 한 번도 어떤 것을 출마하겠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고요. 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5년 내내 그냥 대통령 모시겠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 모시겠다라는 그 각오로 일을 했었고 네.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보다는 목표보다는 제가 작은 쓰임이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네. 어디서든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각오가 참 대단합니다. 네. 다시 여의도로 돌아온 김남국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댓글 보니까 김남국 우리 대변인 반갑게 맞이하는 댓글도 있고 팅커벨 님이 와, 우리 남국 씨 이렇게 댓글 또 달아주고 계신데 네. 아마 응원을 하면서 김남국 대변인의 활동, 활약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안에 대해서 제가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박홍근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이 됐어요. 어제 사실은 대체 휴무일이라서 이제 인선이 있을 거라고는 네. 잘 생각 예. 못했었는데 깜짝 발표가 됐습니다. 이 인선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은 기획예산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의 자원의 예산의 나침반 같은 곳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뒷받침하는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추진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적으로 예산을 네. 잘 뒷받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특히나 국정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다가 배분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여기에 있어서 전문성 그리고 경험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야당을 또 설득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사람이 누군가를 고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네. 또 실행력을 담보한 그런 어떤 인사가 바로 박홍근 의원님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박홍근 의원에 대한 이제 기대가 크고 그동안 해왔던 뭐 이력들을 쭉 보면은 예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전문성을 보여왔고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도 맞춰왔고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세 사람, 그러니까 남궁범 S1 고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임명됐는데 이 인선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위원회가 단순 자문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냥 단순히 자문하는 위원회를 넘어서서 네. 법안을 심사하고 구체적인 실행력 의사결정을 아. 하는 그런 자문 기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규제 합리화 위원회는 그냥 자문에 그치는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규제 기본법에 근거해서 전 부처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네. 풀어내는 그런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역대 위원회는 위원장이 총리급이었는데 너무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풀어내는 게 너무 중요해서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이것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이 총리급으로. 총리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5명에서 40명 정도의 또 위원들이 실무적으로 활동을 뒷받침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부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핵심 규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신성장 동력 어떤 그런 산업들에 네. 꽉 막혀 있는 어떤 규제를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자리고 네.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당시에 막말 논란이 불거져서 민주당 선대위 영입도 무산된 적이 있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치매인가, 뭐 정신분열증인가, 그리고 뭐 기생충 정권이야 이런 표현도 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뭐 불행한 교통사고 이렇게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금 좀 논란이 있었고 당시 이제 여권 내에서 영입 반대 주장이 또 있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아마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한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인사 검증을 하면서 도덕적인 어떤 검증, 단순히 법률적인 부분 말고 네.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발언이라든가 설화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대통령께서 경제, 외교 모든 분야 또 잘하는데 네. 조금 부족하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통합과 관련된 부분. 예, 우리 사회 사실 양극단으로 너무 이렇게 찢어져서 갈라져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갈등 관리,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좀 대통령이 더 노력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인사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 좀 논란이 되어서 낙마가 됐긴 했지만 이해운 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통합형 인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의 하나로서 이병태 학계의 인사를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뭐 책사 역할도 했었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보수적인 인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른바 이제 설화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논란 일으켰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통합 인사로서 또 실용 인사로서 능력적인 것을 봤다. 뭐 이렇게 우리가
청와대의 뜻을 받아들이면 된다. 네, 이렇게 그렇게 아마 청와대에서도 음. 이 인사의 배경을 좀 겸손하게 겸허하게 이제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의 전공을 살펴봤더니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교수를 하셨더라고요. 경영대학 교수를 하면서 혁신성장 그리고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각 부처 간의 어떤 이해관계도 풀어내고 또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로봇, AI, 뭐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핵심 규제를 직접 조정하는 역할에 좀 적임자로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선 내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사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좀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도 많이 또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이번에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신 것 같아요. SNS에 계속 메시지,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각 여러 현안에 있어서 아니면은 뭐 칭찬 뭐 이 말씀도 SNS 많이 네. 하시고 예. 이른바 SNS의 정치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부동산 정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교한 정책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를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책적인 메시지의 일관성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정책 고위 당국자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가지고 네. 아주 여러 번 직접적으로 어떨 때는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짧게 길게 네. 장문에 또는 전문가의 기사를 보도를 인용하기도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네.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관점에서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실 메시지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만 가면 재미가 없는데 네. 또 거기에 작은 짧은 어떤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섞는 그런 메시지까지 직접 올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네. SNS 활용법을 예. 100%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걸 어떻게 SNS를 이렇게 잘하냐? 이렇게 대통령 잘하냐. 청와대에 SNS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있거든요. 누구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있거든요. 누구예요? 이거 모르시죠? 예. 취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누군지 이름을 모르시죠? 예, 여기서 제가 공개할까요? 예.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그 최고 전문가. 예, 그 누구보다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예. 권위자이시고 또 대통령과 직접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데 달인이시거든요. 예. 제가 대통령의 SNS를 보면서 느낀 예. 게 대개의 정치인이나 예. 인플루언서들 또는 연예인들 보면 예. 본인이 뭘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뭘 했다라는 그런 거를 자랑하려고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뭘 궁금해하고 어떤 것을 해결해 주기 바라는가라는 것을 그걸 알아보는 그 민심의 창구로서 SNS를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처럼 그냥 네. SNS 그냥 뭐 했다 딱 이렇게 올리고 댓글 안 보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홍보만 하고. 예, 홍보만 하고 아니고. 마는 게 아니라 예. 그 SNS 댓글 하나하나 그리고 DM 하나하나를 다 보시면서 민심의 소통 찾고 그리고 네.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 도구의 수단으로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서 네. 또 함께 옆에서 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제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것 같고 SNS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 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땠습니까?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가장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 하나하나 진정성 있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수도 없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께서 성남 시장을 하셨을 때 예. X가 국내에 이렇게 처음 도입되고 X를 열었을 옛 때 트위터. 옛 트위터죠. 네. 그거를 최초로 아마 개설해서 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기억을 그런가요? 하고 있는데요. 성남시장 시절에도 여러 민원 현안이 있으면 예. 오전에 뭐 민원을 넣으면 트위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바로바로 민원을 오후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SNS 댓글이라든가 민원의 네. 진심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로
진정성 있게 저기 대통령까지 성장해 왔고 네. 대통령에 되셔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아. 그 소통하려는 그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예. 또 지난 주말 2월 28일에 예. 틱톡 틱톡. 계정까지 여셨는데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틱톡은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연령대가 젊잖아요. 틱톡 하면 춤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좀. 예, 틱톡 이벤트 이런 거 느낌이. 되게 많이 하는데 예. 연령대가 10대, 20대로 내려가는데 아. 젊은 친구들과도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네. 틱톡은 저는 아직 틱톡 안 하거든요. 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젊은 친구. 젊은 친구. 제가 대변인 중에서는 막내인 것 같습니다. 아, 네. 틱톡으로 또 네. 소통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진심이고 이걸 홍보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소통 창구로 쓰면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기자들도 계속 봅니다. SNS를 통해서 취재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번에 부동산 아 이거 틱톡인가요 진짜? 이번 올라온 거. 싱가포르에서 이 모습 왕 총리와 함께 있는 모습이죠? 그런 것 같은데. 예. 이거 재밌네요. 네, 이거를 예. 지난해 제가 열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아 지난해요. 예, 근데 이제 지난해는 저희가 너무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 쉽지가 않았는데요. 네. 이걸 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경호 문제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촬영하려고 하면 상대 측의, 근데 정상회담의 상대 측의 경호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갖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예. 이건 대통령께서 음. 정말 틱톡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예. 예. 너무 재밌는데요? 영상이? 예. 어. 아마 저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예. 자주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틱톡 가입해야겠는데요. 팔로우 안 하셨어요? 틱톡을 아예 안 깔았어요. 아, 서운한데요. 빨리 까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젊어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이걸 누가 찍는 거예요? 이렇게 틱톡 영상이나 아니면 SNS 영상을 비서진들이 따라다니면서 찍는 건가요? 제가 예. 알기로는 누군가 한 명 저렇게 영상을 전속. 찍는 전속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런 어떤 정상회담에 근접해서 이렇게 영상을 그렇죠. 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속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사실은 뭐 이제 공중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그런 영상 이걸로 물론 우리가 소식은 접할 수 있지만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틱톡이나 SNS를 통해서 이제 올리는 영상이나 사진 이게 오히려 생생하거든요. 살아 있거든요. 생생하고 살아 있고 예. 사실은 정상 간의 어떤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풀 기자단하고 KTV가 생방송으로 따라붙어서 여러 영상을 기록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이게 기록물로 영구히 보존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공적 기록물이고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딱딱하고 그리고 또 영상 정상회담 이면의 뒷모습의 모습을 생생하게 좀 기록하지 못하는 그렇네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통령께서 조금 뭔가 이렇게 뭉개지더라도 그래도 각도가 좀 다양한 장면에서 아래서 찍기도 하고 옆에서 찍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좀 저런 어떤 솔직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모습. 그래서 더 정상회담의 이면의 다양한 모습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예. 와, 너무 좋네요. 예. 이런 이 대통령을 뭐 정말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의 진심인 맞습니다. 대통령 네. 이 부분은 정말 다 부러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SNS 상에서 좀 많이 또 회자가 됐던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을 했고 내놨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세 차익만 25억이다 뭐 이런 취지의 제목을 달았다가 제목을 교체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지적을 했죠.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금 취급하는 거 과하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그 아파트에 가진 의미, 첫 장만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웠던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진정성을 얘기를 했는데 제목에 시세 차익만 25.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예.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직접 좀 반박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30년 동안 보유한 아파트이고
퇴임 이후에 다시 돌아갈 집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네. 키우고 모든 추억이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하하.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로 애착 인형 같은 그런 모든 본인의 인생이 그런 공간에 있는 곳인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호가보다 훨씬 싸게 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그 대통령께서 이 정책에 대한 망국적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정책 의지와 네. 진정성 이런 쪽으로 좀 다뤄주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데 네. 저것을 시세 차익이 차익 25억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투기 프레임인 것처럼 저렇게 제목을 뽑아서 써서 네. 대통령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예. 좀 진심으로 좀 반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이런 가운데 이제 부동산 얘기 나오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 파면 팔게요. 이 발언이 계속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 오피스텔은 좀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팔리고 있다. 뭐 자기 거는 뭐 싸다 뭐 이런 식의 어필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 그러니까 저희가 예. 팔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거꾸로 예. 이재명 대표가 팔면 본인이 팔겠다라고 이재명 하면서 대통령이. 일부러 정쟁을 한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이재명 예.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이 성남의 집은 주거용 그렇죠. 딱 하나잖아요. 예. 1가구 1주택이니까 사실 대상도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공격을 한 것인데 본인 스스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외통수에 걸린 것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말로써 대통령이 팔면 본인도 팔겠다라고 했는데 네. 팔 수 없다. 나머지는 또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비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대통령께서 이제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또 하나의 SNS의 부동산과 관련된 메시지를 냈는데 네. 도덕적으로 뭘 고위공직자에게 팔아라 말라 또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해서 네. 팔아라 말라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음.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가 그 다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네. 정책적으로 설계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자유시장 경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되면 이익되는 그렇죠. 방향으로 가는 네. 것이고 이익되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막 도덕적으로 잣대로 비난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만약 다주택자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런 어떤 다주택을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 또 정책 설계자는 다주택자가 그것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고 실거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장에 네. 다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그러네요.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6채가 있는데 뭐 지분 소유한 거 포함해 가지고 6채 중에 하나 여의도 오피스텔을 이제 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의도 오피스텔 내놔서 잘 안 팔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가격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좀 들고.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항상 단골로 나온 게 어떤 부동산 문제가 나왔을 때 고위공직자들이 네. 그 당시만 잠시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호가 비슷하게 매물을 내놓거나 아니면 그렇죠. 호가보다 좀 비싸게 내놔가지고 매물을 내놨는데 안 팔린다.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비판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정말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네. 호가보다 살짝 낮게 내놓아도 1,000만 원만 낮게 내놔도 예. 금방 금방 나가고. 나갑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예. 지분으로 된 거는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예, 친척들과 이렇게 상속받아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친척들에게 좀 양해를 구해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쪼개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부담해주고. 부담을 예. 하면 되는 건데 그러한 어떤 지분조차 정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진정성? 매각에 대한 진정성이라든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 볼 수 예. 있겠네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에서도 보니까 부동산이 사회 문제가 안 되는 싱가포르에서 이제 많이 배우겠다. 싱가포르에 많이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싱가포르에 가서 외교 일정을 통해서도 그런 강조를 하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자부심이 생기고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호 앵커 예.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이거 밖에서 예. 지금 PD님이랑 작가님들 엄청 크게 빵 터져 웃는데 예. 이걸 이제 보통 외교적 수사라고 하거든요. 좀 예. 외교적 수사로 안 느껴지네요. 아니, 저는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박종호 앵커님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면 돌아오거든요. 예. 아, 김남국 대변인 제가 본 정치인 중에 제일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보통 외교거든요. 예. 그래서 외교적 수사라고 해서 사실 실체는 없고 네. 그냥 사진 찍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말만 거다라는 하고. 식으로 좋은 말만 하고 네. 그냥 그림만 만들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MOU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양해각서.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네. 그냥 앞으로 이렇게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서는 네. 외교적 수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냥 수사가 아니라 정말 실적을 남기고 네. 실용 성과를 남기는 그런 외교를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면 MOU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난달이었죠. 브라질 정상회담 할 때 MOU만 체결한 게 아니라 그 MOU를 실행할 실행 계획까지 4년에 걸쳐서 어떻게 실행하자라고 하는 실행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서도 예. 외교적 수사가 빠지고 아.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싱가포르와 협력하고 네. 해결할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가져온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제 외교도 정말 다르다. 네. 이재명은 합니다. 그게 들어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실용 외고. 실용 외교. 예,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도시 국가로서 토지 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택과 관련된 임대주택이 70% 이상이어서 굉장히 주거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고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을 잘 배우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외교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는 외교가 제일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뭐 일부 언론이나 일각에서는 하기도 했었는데 네. 외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지지를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경제 문제, 뭐 증시나 부동산 거기다 외교까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거 보면은 정말 외교도 잘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우리 김남국 대변인의 말은 외교적으로 안 느껴져가지고 제가 바로 반응을 못했네요. 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느껴져서요. 아, 그럼요. 네. 김남국 대변인은 진실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정치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찍이 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제 언론에서 예, 예. 7인의 멤버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김남국 대변인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인연은 또 많이 강조해왔죠 언론에서도. 근데 이런 가운데 뉴 이재명 현상이란 게 뭐 언론을 통해서 주목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그걸 또 주목하기도 했고 뉴 이재명 현상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 되고 나서 당대표 시절 3년 동안 당원들이 폭발적으로 배가 됐습니다. 2021년도 당대표 경선 치렀을 때는 네. 한 10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2023년 3년 동안 네. 2025년 되었을 때는 거의 200만을 넘어서면서 사실 전 세계 1등 중국 공산당 빼고는 저희가 1등이다. 당원 수가 1등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자발적 당원입니다. 그래서 그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의 국민의힘처럼 당원배가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당원들을 원서를 모집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냥 자발적으로 민주당에 참여한 당원들이 늘어났었고요. 또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된 이후에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들 그리고 대통령이 정책을 펼친 정책으로 나온 여러 성과들 주식시장 6,300포인트 이상 외교적 네. 성과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분야에서 정책을 보고 성과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라고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면접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는 중도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이 거의 한 70%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은 네. 진보적인 성향이 70~80%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과 조금 차별화된 것, 가입 어떤 지지 시기와 지지 성향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네. 다른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제 들여다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통적인 지지층은 따로 있고 뉴 이재명 따로 있냐? 그러면 뉴 이재명이 중요하고 전통적인 지지층은 안 중요하냐?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김대중 정부부터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김대중 정부부터 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쭉 이어온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어온 정당 뿌리 있는 정당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음에 30년의 어떤 정치는 네. 또 실용과 우리 국민의 삶을 직결된 문제를 아주 실용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뉴 이재명 새롭게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이런 분들이 잘 화학적으로 민주당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뭐 직접 물어보진 못하셨겠지만은 한번 뭐 짐작을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지지층이 아니, 많아지고 그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지지율이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중도와 다른 영역에서 확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중도와 다른 연령에서 지지율을 가져오지 않으면 네.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집권했을 때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가장 고민한 게 60대, 70대 콘크리트 지지층과 2030 젊은 세대의 네. 지지 그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진정성 있게 어떤 정책으로 네. 우리 정부가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맞아요.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 안 바뀐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80대 6070 네. 노년층 굉장히 연령층이 높은 세대도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맞아요. 이미 지난해 11월 12월부터 지지율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또 올해 2월에는 2030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네. 지지율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령 그리고 네. 세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이념 성향을 초월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이게 떠나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꽉 붙들 수 꽉 있도록 붙들고. 꽉 예. 붙들고 예. 민주당을 계속 사랑하고 야. 한 번 민주당이면 영원히 민주당이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좋은 정책 그리고 실용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애정을 사랑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착시키는 게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김남국 대변인의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전국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사법개혁 3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거 사법 파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대국민 이제 도보 행진에 나간다. 그러니까 이 장애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몇 달간 우리 국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토론을 하면서 조문 하나, 자꾸 하나 아주 단어 하나를 네. 놓고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싸우면서 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한 것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진지하게 아주 치열한 토론을 거쳤지만 우리 사회에서 논의한 것은 훨씬 더 그 공론화 과정은 훨씬 더 길거든요. 네. 이 사법 3법 이 개혁 법안 모두가 다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그다음에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 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회로 들어와 가지고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논의할 때 이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부족하다. 네. 국민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문을 이렇게 더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법안 심사하고 토론할 때는 보이콧하고 들어오지 않고 네. 대안 없이 토론하다가 법안 통과되고 나서는 갑자기 장외로 나가서 보이콧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무책임한
야당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무책임한 야당의 태도. 국회에서 논의를 했어야 되고 지금 뭐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중단은 했지만은 야당의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뒤늦게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그만 중지할 정도로 급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쭉 그 대구 경북의 여러 지방지 신문들 있잖아요. 그 네. 논설과 사설 기사들을 쭉 지난주 한 일주일치를 찾아보니까 네. 성토하더라고요. 대구를 포함해서 대구 경북 그리고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수도권 1극 중심이 대한민국의 정말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라고 해서 예.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수도권 진출 현상을 해결하고 지방 소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대구 경북도 예외는 아닌데 네. 처음에는 하자라고 하면서 합의 찬성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계산기 두드려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갑자기 반대를 한 것 아닌가. 그러다가 통과를 안 시켜서 네. 지역에서 언론이 들고 나고 지역 민심이 갑자기 들끓으니 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뒤늦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며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뭐 뒤늦게 그나마 이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것은 다행이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어떤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도구, 흥정의 도구로 삼는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충남 대전 통합법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런데 예. 이 세 개의 법안이 함께 가지 않으면 사실 충남 대전도 여러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4년간 5조 이상의 20조 이상의 네. 4년간 매년 5조 이상의 5조 이상의 해서 20조 이상의 플러스 알파에서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충분하게 해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구 경북, 예, 대구 경북하고 광주 전남은 통합해 가지고 20조씩 플러스 알파해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예. 충남과 대전이 빠진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걸. 여러 형평성 측면에서 더욱 그 대전 충남이 소외되고 지방 어떤 균형 발전에 있어서 소외되고 네. 소멸이 가속화하기 때문에 아하.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각 지역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하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길이 정말 맞는 길이냐 이거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네. 대전 충남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거기 지자체장이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예. 네, 원래 통합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민의힘 먼저 쪽에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먼저. 통과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양쪽 다 대전시장, 예. 그다음에 충남지사. 충남지사 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좋다 하자 민주당도 하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또 뭔가 여러 가지 예, 하자 안 하니까 한다고. 재정 자립도를 6대 4로 중앙하고 지방을 어허. 6대 4로 바꿔달라. 그리고 예. 나머지 그 통합법과 똑같이 만들어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재정 자립도를 6대 4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복지의 대부분을 중앙 예산으로 담당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지방의 여러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은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동일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법과 관련된 여러 예산이나 정부 지원이 왜 물론 이제 법안 자체는 특별법 자체는 비슷하지만 네. 똑같을 수가 없냐면 대전 충남 뭐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다 인구수 그리고 산업 인프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산업을 더 발전시키겠다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 밑그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다른데 네. 똑같은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렇네요. 예, 모순이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반대하는 논리가 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조금 반대하기 어려운 논리 들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제 이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승리 가능성 또 자리가 하나로 만들어지다 보면은 아예 다 잃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그 지역 우리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맞습니다. 해야 된다. 예. 그거는 뭐- 오늘 제가 아침에 네.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왔는데요. 동아일보 예. 사설에 새 통합법이 예.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시도 이 시기를 놓칠 수 없다. 네. 너무나 시급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요. 그래요. 제2의 건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 특별법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사설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당의 이해 그리고 또 개별 정치적인 어떤 이해 타산 이해 특실에 따라서 이 찬생 반대를 하지 말고 네. 조금 거국적으로 국가를 생각해서 조금 지도력을 좀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예.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또 국민의힘에 호소하는 제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달라 호소하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대변인님? 네, 불러주시면 자주 예, 뵙겠습니다. 자주 뵙겠고 김남국 대변인 제가 만나본 대변인 중에 제일 잘생겼거든요. 외교 수사 아닙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님을 제가 박정희 군 제일 만나본 앵커 중에서 제일 잘생기셨습니다. 그리고 30대 때 만났지만 지금 40대 때 만난 지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외교적 수사로 안 느껴집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제가 큰일 났어요. 자 대변인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소통하는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리고 또 여러 민생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당에 전달하고 또 당의 여러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우리 당원과 국민들에게 국민의 눈앞에서 전달하는 대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가 네.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오. 예,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열려 있으니까요. 네. 문자나 텔레그램 보내주시고요. 또 이게 좋은 소리, 쓴소리, 비판의 목소리도 괜찮으니까 다양한 의견 목소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대변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통의 진심인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